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산속 깊은 곳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의 고동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아들의 친구인 민재가 내게 말했다. 아저씨. 제가 사실은 아저씨를 좋아해요. 그 말은 마치 숲을 가르는 총성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관통했다. 나는 걸음을 멈췄고 민재의 맑은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52세의 김태현. 평범한 한국인 가장이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아들 준호를 키우며 살아왔다. 내 삶은 단조로웠다. 공기놀이를 하던 준호의 어린 시절. 아내 은주의 따뜻한 밥상. 그리고 매년 가을이면 동네 친구들과 떠나는 사냥 여행.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민재의 고백은 내 세계를 뒤흔들었다. 민재는 26세. 준호의 대학 친구다. 그는 강원도 출신으로 도시보다는 산과 들을 사랑하는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늘 밝은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 뒤엔 무언가 숨겨진 듯한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의 진지한 성격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아들의 친구를 향한 애정이라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 우리는 강원도의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떠났다.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빠서 함께 오지 못했고 민재가 대신 나를 따라 나섰다. 아저씨. 저도 사냥 좋아해요.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민재는 늘 준호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고 그의 밝은 에너지는 우리 가족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산길을 걷던 중 민재는 자주 나를 힐끔거렸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고 마침내 그 고백이 터져나왔다. 아저씨. 제가 사실은 아저씨를 좋아해요. 나는 말을 잃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청년은 내 아들과 동갑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어떻게?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민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저도 알아요. 이게 터무니없다는 거? 하지만 아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아저씨가 웃을 때, 저를 챙겨줄 때, 그냥 모든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나는 그를 멈추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내 마음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민재야. 너 지금 혼란스러운 거야. 나 같은 늙은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리 없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저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은 몇 년 동안 제가 숨겨왔던 거예요. 그 순간 숲은 고요했다. 바람마저 멈춘 듯했다. 나는 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더 이상 사냥을 계속할 수 없었다. 민재는 조용히 자신의 배낭을 챙겼고 나도 말없이 그를 따라 산을 내려왔다. 차 안에서도 우리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고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온통 민재의 고백으로 가득했다. 그의 말투. 떨리던 눈빛. 그리고 그 진심이 내 가슴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나는 평생을 정상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왔다. 아내와 아들. 안정된 삶. 그런데 왜 민재의 말이 내 안에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연아. 사냥 어땠어?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냥 평소 같았어.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균열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은 진실이었을까? 다음 날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저씨. 어제는 너무 갑작스러웠죠. 미안해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답장하지 못했다. 민재의 문자는 내 일상을 뒤흔들었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회사로 출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의 말로 가득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문장은 내 가슴을 계속해서 찔렀다. 회사에서 나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재의 얼굴.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의 고백이 단순한 충격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의 말은 내 안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점심시간.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민재는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는 준호의 친구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다. 함께 밥을 먹고 농담을 주고받고 심지어 아내와 함께 넷이서 여행을 간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민재는 밝게 웃었고 나는 그의 에너지가 좋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눈빛에는 항상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50대다. 결혼한 지 25년. 준호가 태어나고부터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은주는 내 삶의 동반자였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런데 왜 민재의 고백이 내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왔다. 그는 회사에서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이번엔 민재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민재가 이번 사냥 어땠다고 하던데. 재밌었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응. 그냥. 산이 좋았지. 나는 애써 평온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재가 좀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준호는 민재의 고백을 아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사냥하다가 좀 피곤했나 보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민재의 문자를 열어보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민재야. 너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나도 혼란스러워라고 솔직히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민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고백이 내 안에 남긴 흔적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은주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준호와 전화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다. 내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민재가 다시 우리 집에 왔다. 준호가 그를 초대한 거였다. 아빠. 민재가 오랜만에 놀러 온대요. 같이 저녁 먹어요. 준호의 말에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재를 다시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재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우리 집에 들어왔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은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민재와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중 민재는 내게 자주 말을 걸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사냥 갈까요? 이번엔 준호도 같이요.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내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재는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갔다. 은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저 아직도 그때 말. 진심이에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내 가슴을 흔들었다. 민재야. 제발,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저씨. 그냥 알아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 순간. 나는 그의 진심이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전부였다. 민재의 두 번째 고백은 내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설거지를 마친 후 준호와 함께 거실로 돌아갔다. 나는 부엌에 홀로 서서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냥 알아주세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 안에서 끝없는 질문들을 낳았다. 그날 밤 민재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 준호와 함께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 마음을 더 어지럽게 했다. 민재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아들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내 삶에 균열을 낸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숨겨진 갈등을 읽을 수 있었다. 민재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나는 어렵게 입을 뗐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나를 따라 정원으로 나왔다. 우리 집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가을 아침의 서늘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민재야, 너 진심인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내 아빠 나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가족이 있어.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저도 알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저는 그냥 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아저씨한테 솔직하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내 가슴을 다시 한번 찔렀다. 나는 그의 진심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삶의 틀을 깨뜨릴 용기가 없었다. 민재야, 나도 너를 아끼지만 이건 불가능해.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저씨. 그래도 고마워요. 제 마음 받아줘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정원에 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단단했다. 그날 이후 민재는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았다. 준호는 민재가 바빠서 못 온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침묵이 단순한 바쁨 때문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나를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더 아팠다. 며칠 뒤, 나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재야, 잘 지내. 간단한 문자였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몇 시간 뒤, 그의 답장이 왔다. 네. 아저씨.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의 답장은 짧았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그 주말, 나는 다시 강원도로 사냥을 떠났다. 이번엔 혼자였다. 산속에서 나는 민재와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걸었다. 그의 고백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나는 내 안의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민재를 향한 내 마음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외면해왔던 무언가였다. 나는 젊은 시절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다.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의 친구를 보며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묻어버렸다. 사회가, 가족이,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강요한 정상이라는 틀 때문에 민재의 고백은 그 묻어둔 감정을 다시 꺼내놓았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은주와 준호를 사랑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외면한 채 살아온 건 아닐까? 산을 내려오며 나는 결심했다. 민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그의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민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한 후,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응하지 않았다. 몇 번의 짧은 문자 후, 그는 마침내 나와 만날 시간을 정했다. 장소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카페였다. 카페에 들어서자 민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웠다. 아저씨, 오셨어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민재야, 잘 지냈어? 나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네. 그냥. 바빠서 정신 없었어요. 우리는 잠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일, 준호의 근황, 그리고 날씨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해서 표면을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다. 민재야. 그날 네가 한 말. 나 아직도 생각나.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민재의 손이 커피잔을 쥔 채로 살짝 떨렸다. 아저씨. 그거 잊으셔도 돼요. 저 그냥 감정이 앞섰던 거예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민재야. 너 말대로 그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 나도 혼란스러워.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의 눈이 커지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무슨 뜻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나도 너를 보면 가슴이 뛴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랑 너무 달라서. 민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저도 이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말은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없었다. 대신 나는 말했다. 민재야, 나한테 시간 좀 줘. 나도 내 마음을 알아가고 싶어.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저씨. 저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민재는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곁에 조용히 존재했다. 한편 집에서는 은주가 점점 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태연아,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자꾸 멍하니 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은주에게 솔직해져야 할까? 그녀는 내 삶의 반쪽이었다. 하지만 민재를 향한 내 감정은 점점 더 커져갔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다. 은주를 사랑하지만 민재를 향한 마음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재가 나를 다시 강원도로 초대했다. 아저씨, 이번엔 사냥 말고 그냥 산책해요. 우리 둘만. 그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다시 그 산길을 걸었다. 가을은 이제 깊어져. 단풍이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내 옆을 걸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 여기 올 때마다 아저씨 생각해요. 나는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민재야.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산길을 걸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이 사라진 듯했다. 민재의 손을 잡은 그 순간은 내 삶에서 가장 용감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용기는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산을 내려오며 더 이상 손을 잡지 않았다. 말없이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미소로 나를 배웅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갈망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은주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연아. 또 혼자 산 갔다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응. 그냥 바람 쐬고 왔어.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재의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내 손에 남아 있었다.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은주를 사랑하지만 민재를 향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다. 며칠 뒤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빠. 민재랑 무슨 일 있어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준호야.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물었다. 민재가 요즘 이상해요. 아빠 얘기 자꾸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준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민재가 사냥 좋아해서 같이 간 거야.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준호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아빠. 저 바보 아니에요. 민재가 아빠한테 무슨 말 했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의 눈빛은 나를 압박했고,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준호야. 나도 혼란스러워. 민재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했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엄마한테 말할 건가요? 그 질문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은주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말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모르겠어. 준호야. 나도 아직 정리 안 됐어.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무거웠다. 나는 내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은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내 삶의 동반자였고, 나는 그녀에게 솔직해야 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은주를 마주 앉혔다. 은주야. 나 말 좀 해야겠어. 그녀는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태연아.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민재가 나한테 고백했어. 그리고 나도 그를 향한 마음이 생겼어. 은주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태연아. 그게 정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은주야. 나도 혼란스러워.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태연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은주야. 너를 사랑해. 하지만 민재를 향한 마음도 부정할 수 없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태연아. 나한테 시간 줘.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은주야.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다. 내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워졌다. 나는 드디어 내 감정을 인정했다. 은주와의 대화 이후
우리 집은 이상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은주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나를 위해 커피를 내리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알았고 그 상처가 내 잘못임을 알았다. 민재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뒤, 준호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번엔 더 단호한 태도였다. 아빠, 민재랑 연락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요즘은 연락 안 했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민재가 힘들어해요. 아빠 때문에. 그 말은 내 가슴을 다시 한번 찔렀다. 준호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민재는 제 친구예요. 그리고 아빠도 제 가족이고요. 둘 다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말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나는 민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가야 할까? 그 주말, 나는 다시 민재를 만났다. 이번엔 그가 나를 초대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아저씨, 아줌마한테 말씀하셨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은주한테 다 말했어. 민재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이제 어쩌실 건가요?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민재야, 나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진짜야.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 사랑해요. 하지만 아저씨 가족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나를 놓아주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나한테 시간 좀 더 줘.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저씨. 그날 이후 나는 은주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아 있었지만 나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태연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하지만 나도, 준호도 내 가족이야.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했다. 나는 민재를 사랑하지만 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났다. 나는 민재와 가끔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더 이상 손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재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해왔다고 했다.
그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혼자 감정을 숨겨왔다고 했다. 아저씨를 만난 건 제게 큰 용기였어요. 비록 이게 어렵더라도, 저는 제 마음을 솔직히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민재의 말은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내 마음을 더 솔직히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민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를 향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은주와의 관계도 점점 더 어색해졌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지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은주가 나를 불러 앉혔다. 태연아, 우리 이혼하자.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멈추게 했다. 은주야, 무슨 소리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태연아, 너 행복해야 해.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너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걸 알아. 너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태연아, 우리 준호 잘 키웠잖아. 그거면 됐어. 그날, 우리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준호는 우리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빠, 그냥 솔직하게 사세요. 그게 아빠답죠. 준호의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민재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놀라며 말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재야, 나 이제 내 마음 따라가려고.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끌어안았다.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내 심장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응,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의 갈등. 하지만 민재는 내 곁에 있었다. 그는 나를 지지했고, 나도 그를 지지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커밍아웃했다. 그의 부모님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를 받아들였다. 민재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의 아버지의 말은 나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은주와 준호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은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준호는 여전히 나와 민재를 응원했다. 민재와 나는 함께 강원도로 다시 여행을 떠났다. 이번엔 사냥이 아니라 그냥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산길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민재가 물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그거면 충분해. 민재와의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그 믿음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우리는 강원도의 그 산으로 다시 돌아갔다. 민재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여기서 처음 고백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 민재야. 하지만 너 덕분에 용기 냈어. 우리는 산정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다. 나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하자.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우리 영원히 함께할게요. 그 순간. 나는 내 삶의 모든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가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지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마음을 따랐다. 민재는 내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산을 내려오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은 차갑지만 따뜻했다. 우리의 사랑처럼. 삶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력했다. 민재는 내게 용기를 주었고, 나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갔다. 은주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준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응원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도 민재와 함께 행복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하다.